감각모가 건드려지게 되면 문을 닫는 형태의 파리지옥, 점액질이 막 많이 붙어 있어서 곤충이 달라붙게 되는 형태의 끈끈이 주걱 그대로 딱 부착시킨 후에 걔네들 다 소화해서 그냥 먹어버린다. 1.5m가 넘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곤충뿐만 아니라 새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었을 건데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5감 이상은 가지고 있다. 식물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벌이 오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그 소리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식물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리입니다. 네, 들어본 적 있고요. 그 사진도 본 적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식물이 있고 거기에 노새가 반쯤 소화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 7월에 로이덴 러셀이라는 탐험가가 찍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기니 섬에 들어갔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식물이 있다라고 하는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관찰을 하러 갔다고 해요. 프로기네 사람을 잡아먹는 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었는데요. 러셀의 기록에 의하면 냄새가 정말 지독했다. 그리고 겉보기에 커다란 밤송이처럼 생겼다. 그리고 직접 갔을 때 노새를 머리부터 집어삼켜 소화시키고 있었다.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겼고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사진 한 장만 찍고 철수했다. 이런 전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로 뭔가 그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들이 나온 적은 없고요. 사진들을 본 사람들도 사진이 실질적인 사진은 아니고 아마도 합성인 것 같다. 그 노새가 예전에 있었던 동물 추돌 사고로 나와 있었던 노새의 사진을 합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현재까지도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의 커다란 식인식물에 대한 보고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람 혹은 노새 정도가 되는 것들을 잡아먹는 것들은 보고가 된 바가 없지만 사실은 이제 다양한 식충 식물들은 알려진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전시가 되거나 판매가 되고도 있기도 한데요. 원래 이렇게 빨갛게 생겼어요. 안쪽에 빨갛게 생겼는데 얘가 감각모가 건드려지게 되면 문을 닫는 형태의 파리지옥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형태고요. 점액질이 막 많이 붙어 있어서 여기에서 곤충이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끈끈한 것이 나와서 곤충이 달라붙게 되는 형태의 끈끈이 주걱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들이 포충낭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죠. 주머니를 가지고 이 안에 물이 차 있는 그런 형태의 식충 식물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리지옥 같은 경우에 세 쌍의 감각모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건드려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딱 닫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닫히게 되면은 한동안 얘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곤충들을 그대로 다 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딱 열어가지고 새로운 곤충을 잡아먹는. 이 경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네가 그냥 정말 곤충이 아닌 다른 것 건드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하지 하는 이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만 건드려질 경우에 다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세 쌍의 감각모가 두 번째까지 다 건드려졌을 경우에 빠르게 닫는다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건드려지게 되면 그 위에서 끈끈한 어떤 액체가 분비가 돼서 벌레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딱 잡혀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벌레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단순히 끈끈한 것만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액을 분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딱 부착시킨 후에 걔네들 다 소화해서 그냥 먹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커다란 것들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루리둘라 덴타타라고 하는 경우에는 1.5m가 넘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곤충뿐만 아니라 새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사실 이제 식충식물의 종류가 800종에 달합니다. 그래서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의외인 경우가 우리가 이제 먹는 파인애플과의 식물인데요. 그런 파인애플과의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보시면 파인애플이 열려있고 그 주변에 병풍처럼 단단한 잎들이 나 있는 경우입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이 중앙부에 물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물이 고여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개구리나 곤충 혹은 질소고정 세균까지 해서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서식처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서 만약에 굉장히 산성의 물이다
아니면 여기에 소화액이 있다 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인애플과에서는 보통 식중식물로 다 대변되는 것은 아닌데 그중에서도 브로키니아 레두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곤충들이 막 이 안에서 살고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브로키니아 식물 자체가 바로 다 소화액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다 녹여버리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이 물구덩이에서 곤충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속에 살다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서식처일 텐데 이 잎의 겉면에 미끄러운 왁스성 가루를 덮어놔서 벌레들이 달아나려고 기어오르는 것을 방지한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전혀 특징적이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벌레잡이 제비꽃이 그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한 식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잎 전체가 굉장히 끈끈한 점액을 분비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잎 자체가 그냥 포층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곤충들이 오게 되면 끈끈한 점액에 그냥 붙잡혀서 그대로 먹이가 되는 형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었을 건데요. 질소나 인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식물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었던 환경이었기에 만들어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입으로 먹고 위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흡수하고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잎이 됐던 특정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없던 게 짜잔하고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조직들이 처절한 환경 안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어떻게 해서 잡아먹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가장 중요했던 게 그런 거죠. 곤충이 가까이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이제 딱 그러니까 입구를 닫던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 있는 기관이에요. 트라이콤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우리말로 모용, 털도듬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의 표면에 털 모양의 조직이 원래 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목화솜 이런 것도요. 씨앗에 있는 모용의 길어진 형태인 거고요. 혹은 이러한 이제 모용의 형태들은 분비성 형태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털이 있는데 털이 그냥 털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무언가 화학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가 건드리면 얘네들을 밖으로 분출하는 모형들은 일반적인 식물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메커니즘이죠. 공격을 당하거나 일반적인 곤충들이 자기를 공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조금 변형이 되어서 식충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센시티브하게 곤충들의 접근을 센싱하는 그 기관으로 발달이 되거나 혹은 어차피 분비성 모형이 있는데 그 안에 끈끈이가 담겨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화효소는 어떤가?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식물을 공격하는 것들이 곤충도 있지만 박테리아라던가 곰팡이들도 식물을 공격하는 어떤 패소젠들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패소젠에 저항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오랜 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포벽이 키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미 그 전에 식중식물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펀자이의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키틴 분해 효소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곤충의 외골격도 마찬가지로 키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펀자이가 아니라 곤충을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다. 흡수는 조금 새로워요. 왜냐하면 잎의 표면의 바깥은 보통은 이제 큐티클층으로 잘 덮여 있고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지만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는 큐티클층이 보통은 식물의 외층을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위쪽에 모용이나 털도듬, 트라이콤들이 나 있는 형태인데 보통은 이제 이 표면으로부터 흡수를 다이렉트로 해야 되니까 그런 형태는 조금 특이한 형태긴 하죠. 바로 이 모용, 트라이콤이 어떤 필요한 분해 효소라던가 하는 것들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약간 변형된 어떤 트라이콤들에서 흡수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 주머니 같은 걸 가진 형태다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식충식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화적으로 계통상 하나가 따로 있고 얘네들은 다 친척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더 분자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포충량을 가지고 있는 사라세니아, 네펜데스, 세팔로투스가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확인했더니 사라세니아는 진달래목, 네펜데스는 석중목, 세팔로투스는 괭이밤목으로 알려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친척이 전혀 아니었다. 서로 다른 계통에서 독립적인 진화를 거쳐서
있어서 생성이 되었다. 이런 경우들을 수렴진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래와 다른 물고기들 사이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살면서 다른 어류들처럼 지느러미도 가지고 있고 수영하기에 좋은 어떤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즉 기호는 굉장히 다르지만 물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형태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화적인 것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식충식물의 경우에 있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식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심해요. 사람인 경우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얘를 빛이 없는 곳에서 키웠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팔이 한 개가 더 생긴다거나 뭐 머리가 두 개가 생긴다거나 이런 형태적인 변화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에 반해서 식물을 빛이 없는 곳에서 키운 것과 있는 곳에서 키운 것, 추운 곳에서 키운 것과 따뜻한 곳에서 키운 것,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식물은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달 단계의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식물의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반응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자극들을 센싱을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들을 인증을 하는데요. 식물도 이런 것과 유사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오감 이상은 가지고 있다. 보는 거, 우리처럼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부적인 어떤 정보 단위로 보는 것들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지하는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광수용체는 자외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적외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의 빛을 센싱할 수 있는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빛의 감도가 어떤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건가? 아니면 그늘을 통해서 다른 식물을 경유해서 빛이 오는 건가? 하는 것까지 다 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뭐 맛도 보고 냄새도 나죠. 이런 건 어떨까?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식물이 선수인 영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양한 맛들을 보고 다양한 냄새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일단 뭐 개랑 비교해도 우리는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어떨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식물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식물마다 되게 다른, 뭐 꽃향기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우리가 식물을 풀을 막 베버리게 되면 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식물이 다 만들어내는 냄새들인데 이런 냄새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혹은 식물 자체는 그 냄새를 맡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데, 최근의 것들은 식물이 그것들을 센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냄새나 맛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케미칼이거든요. 이제 냄새를 통한다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맛도 케미칼이잖아요. 케미칼들을 어떻게 인지하냐 하면 수용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케미칼이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수용체가 케미칼을 인지를 하면 그 안쪽에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케미칼이 나에게 왔어 하는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굉장히 셀 수 없이 수많은 수용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러한 휘발성의 케미칼들이 실제로 화학적인 대화로도 식물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보고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외부 환경들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소리를 통해서죠. 식물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왜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가져보는 질문이기도 할 거예요. 모차르트를 좋아할까? 헤비메탈을 좋아할까? 그래서 보통 식물이 자랄 때 모차르트를 틀어주기도 하고 헤비메탈을 틀어주기도 하면서 누가 더 빨리 자라지? 이런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실제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벌소리입니다. 벌이 날아다닐 때 소리 나죠? 윙 하는 소리가 나요. 벌들이 와서 수정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냄새를 풍기죠. 그래서 향기를 풍겨서 벌을 꼬시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꿀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뭐 수분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벌이 주변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꿀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조금 약간 낭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이 좀 문쯤에 왔을 때 내가 만들면 더 낭비도 좀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과학자가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벌이 근처에 있을 때 식물이 꿀을 더 많이 생산하나 하는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꿀 생산량이 늘은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벌 대신에 벌이 내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벌은 없어요. 소리만 들려줬는데 꿀 생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꿀 생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오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냐면 그 소리를 통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소리를 들을 수 있네 하는 것들을 밝혔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재밌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뭐냐면 풀 뜯어 먹는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들도 샐러리 같은 거 먹으면 사각사각 입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곤충들도 풀을 뜯어 먹을 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식물들은 그 풀 뜯어 먹는 소리를 듣고서 풀 뜯어 먹는 애가 왔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곤충들이 와서 자기를 이제 뜯어먹기 시작을 하면 방어 전략을 내세웁니다. 곤충들이 싫어하는 물질들을 막 생산을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곤충은 없어요. 풀 뜯어먹는 애벌레는 없고 단지 풀 뜯어먹는 소리만 이 식물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방어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물질의 생산량이 늘었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더니 실제로 늘었다는 보고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소리를 통해서도 식물이 들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들을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식물이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진동은 굉장히 넓은 파장대,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